이번 시간에 살펴볼 인물은 김훈과 최질인데요. 두 인물을 한꺼번에 다루는 이유는 이 둘이 함께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김훈과 최질의 출생연도나 출신에 대해선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초기 행적은 매우 훌륭했죠. 1010년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친히 4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요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에 당시 고려의 실권자였던 방조는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통주에서 20만의 요나라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고려의 주력군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리면서 고려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김훈과 최질은 바로 이때 아주 값진 활약을 펼쳤던 인물들입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통주에서 방조의 고려군을 대파한 요나라군은 그 기세를 타고 퇴각하는 고려군을 멀리까지 추격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저우기군 장군이었던 김훈 등이 완함령에 군사를 매복해 두었다가 요나라군이 지나갈 때 급습해 처부수자 요나라군이 잠시 퇴각했다고 합니다. 통주 전투의 승리로 기세등등해진 요나라군의 진격을 잠시나마 멈추게 만든 값진 전공을 세웠었던 것이죠. 최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후 요나라군은 통주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노전 등을 통주성으로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성안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랑장 최질 등이 분연히 일어나 노전을 억류한 뒤 항전을 주장했고 이후 방어사 이원구, 보사 최탁, 대장군 최홍겸, 한관 시가온과 함께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켜 결국 통주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공을 세우게 되죠. 이후 김훈과 최질은 이때의 전공으로 여러 차례 무방 관직에 임명되어 상장군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최질은 문반의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출세욕이 강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질의 불만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기록에 따르면 제2차 요전쟁 이후로 군비가 크게 증액되면서 관리들에게 지급할 녹봉이 부족해지자 1014년 황보유유와 장현우가 현종의 허락을 받아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은 뒤 그것을 관리들의 녹봉에 충당시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2차 요전쟁을 겪은 직후였다 보니 제4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수의 군대를 항시 유지하느라 막대한 지출이 발생하여 관료들에게 녹을 못 줄 정도로 재정 문제가 심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최질을 포함한 여러 무장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고 말았죠. 아무리 나라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신들의 영업전을 빼앗아 문신들의 녹봉을 충당한다는 건 대놓고 무신을 천시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쟁으로 기대해진 무신 세력을 경계한 문신 세력이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해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크게 분노한 최질은 그해 11월 상장군 김훈 및 박성, 이협, 이상, 이성, 석방현, 최가정, 공문, 인맹 등의 무장들과 함께 군사들의 분노를 부추긴 뒤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궁궐에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흉인 황보유유와 장현우를 잡아 결박하고는 매를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죠. 훗날 발생하게 되는 무신 정변과는 달리 의외로 대대적인 사륙전은 없었고 무력 시위 정도만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들은 왕의 편전 안에까지 들어가 현종을 면담하고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황보유유 등이 우리들의 영업전을 빼앗은 것은 사실상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일이지 결코 조정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발 뒤꿈치를 잘라서 신발에 억지로 맞춘다면 몸체는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군사들의 마음이 흉흉하여 분노와 원한을 이기지 못하니 청하옵건대 나라를 종먹는 자를 없애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소서. 이에 현종은 그들이 궁궐을 장악한 상황에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 황보유유와 장현우를 유배 보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김훈과 최질을 포함한 무신들이 고려의 조정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후 김훈과 최질은 다시 현종을 협박하여 상천관 이상의 무관들은 모두 문관을 겸하도록 했고 또한 어사대를 폐지하고 금오대를 설치하였으며 삼사를 폐지하고 도정서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이들이 감찰기구인 어사대를 폐지한 이유는 반대 여론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였으며 재정기관인 삼사를 폐지한 이유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천하는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김훈과 최질이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을 무렵 이자림이란 인물이 파주방어사로 있다가 임기를 마친 후 박개경에 돌아와 있었는데요. 김훈과 최질의 반란에 격분한 그는 몰래 김맹이란 자를 찾아가 이렇게 귀뜸하였다고 합니다.
주상께서 어찌해 한나라 고조가 운몽을 순유한다고 하고서 한신을 체포했던 이를 본받지 않는가. 간단하게 풀이하자면 김훈과 최질이 장악하고 있는 개경에서 그들을 처리하긴 어려우니 다른 곳으로 그들을 유인하여 쉽게 처리하란 겁니다. 그러자 그 뜻을 알아챈 김맹은 이 말을 은밀히 현종에게 보고하였죠. 이에 현종은 이자림을 권서경유 소판관으로 임명한 뒤 먼저 가서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급히 지시하였습니다. 김훈과 최질을 서경에서 처리하려고 한 것이죠. 이후 다음 해인 1015년 3월 현종은 서경으로 행차하여 장락궁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왕의 행차이니 당연히 김훈과 최질도 현종을 따라갔겠죠. 그리고 잔치 도중에 김훈과 최질이 거하게 취하자 이자림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군사들을 동원하여 김훈과 최질을 포함한 18명의 무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최구라는 문신도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이유는 병부랑 중직에 있으면서 현종을 호종했으나 성품이 거칠고 천박해 최질 교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훈과 최질의 천하는 약 5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리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이자림은 이후 고속 승진하며 왕씨성을 하사받았고 훗날 현종의 아들인 덕종이 즉위한 후에는 그의 장인이 되게 되죠. 한편 현종은 무신들이 엄연히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음에도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 외에는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살려주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김훈과 최질의 난을 겪으며 많은 교훈을 얻었는지 이후 율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자들과 전사자 가족들에게 후한 포상을 해주는 등 군인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김훈과 최질이 일으킨 반란은 일단 그 동기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갑니다. 고려를 지키기 위해 기껏 죽을 각오로 싸우고 심지어 전공까지 세웠는데 더 많은 상을 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군 복무의 대가로 받은 영업권까지 뺏어서 문신들의 녹봉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이처럼 무신 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났다는 점을 보면 훗날 발생하게 되는 무신 정변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마치 고려 의종 시기에 발생한 무신정변의 베타 버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곤 하더라도 곧 제3차 요일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는 점과 훗날 발생하게 되는 무신정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을 고려하면 김훈과 최질의 난은 초기에 진압된 것이 정말 다행으로 보이는데요. 대하사극 고려거란 전쟁이 제3차 요일전쟁까지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인 만큼 제2차 요일전쟁과 제3차 요일전쟁 사이에 일어났던 김훈과 최질의 난도 과연 어떻게 묘사되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인물들은 대하사극 고려거란 전쟁에서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콤비죠. 바로 장현우와 황보유입니다. 먼저 장현우는 오늘날의 전라북도 고창군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장유라는 인물인데요. 고려사 장현우 열전에 따르면 장유는 신라 말의 혼란 밑에 중국의 우월국으로 피란하였다가 중국 말을 익힌 뒤 고려 광종 시기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광종은 중국말을 잘하는 그를 객성의 관원으로 임명하여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그를 시켜 접대하게 하였다고 하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장현우의 집안이 특정 지역에 세력 기반을 둔 호족 가문 출신으로서 정계에 진출한 것이 아닌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 채용된 케이스라는 겁니다. 장현우가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제2차 요일전쟁이 발발한 1010년입니다. 고려사 강조 열전에 따르면 1010년 5월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전쟁을 선포하자 이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에서는 강조를 행영도통사로 그리고 이현웅과 병부시랑 장현우를 행영도통부사로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병부시랑은 오늘날의 국방부 차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조 휘하의 부관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장현우는 이후 강조와 함께 통주로 이동하여 요나라군의 침입에 대비하였죠. 하지만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강조의 30만 고려군은 20만의 요나라군에게 대패하였고 강조와 그의 초측근인 이현우는 요나라군에게 생포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장현우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 현종의 몽진 길에 동행하게 되는데요. 고려사 최충순 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몽진 과정에서 현종을 호종하던 신하들 대다수가 도중에 달아나 버렸지만 오직 최충순과 충숙 그리고 장현우와 주적, 유종, 김의인만은 도망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사 지체문 열전을 보면 유종과 김의인은 나중에 결국 도망간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시 현종을 끝까지 호종한 신하들은 사실상 장현우와 최충순, 충숙, 주적 그리고 지체문 밖엔 없었다고 보아야겠죠.
이처럼 장현우는 험난했던 현종의 몽진 길에서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고 나중에 현종이 개경으로 환궁한 이후에는 여러 차례 승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고려사 장현우 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장현우는 행정 실무를 받아 그 재간으로 능력 있다는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현종의 몽진 길에 동행하였다가 당시 지방의 현실을 직접 생생히 목격한 만큼 현종의 지방제도 개혁에 앞장섰는데요. 장현우는 1012년 최사위 황보유유와 함께 오늘날의 경주인 동경의 유수직을 폐지하고 경주 방어사를 두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12주 절도사를 없애고 5도후와 75도 안무사를 두게 하였죠. 아마 절도사직 폐지는 현종이 몽진 도중 전주에 들렀을 때 전주절도사 도윤겸이 횡포를 부렸던 일을 경험했던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장현우에게 잠깐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요. 1014년 11월 당시 중추원사였던 장현우는 중추원 일직 황보유유와 함께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아 백관의 녹봉에 충당시키자고 현종에게 건의했습니다. 제2차 요일전쟁이 끝난 직후였기에 요나라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비를 대폭 증액하느라 국고가 텅텅 비어 관리들에게 봉급조차 주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나 봅니다. 이에 현종은 장현우와 황보유이가 올린 건의안을 허락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군인들의 봉급을 뺏어서 문신들의 봉급을 주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군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죠. 그리고 결국 상장군 김훈과 최질이 다른 무신들과 군사들을 고드겨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이것이 바로 무신정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김훈 최질의 난입니다. 김훈과 최질의 난은 이전에 올린 영상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훈 최질 편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만 살펴보자면 반란을 일으킨 김훈과 최질은 군사들과 함께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궁궐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현우와 황보유는 그들에게 붙잡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게 되는데요. 이후 김훈과 최질이 현종에게 가서 장현우와 황보유에 대한 처벌을 청하자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현종은 그들의 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장현우와 황보유는 결국 유배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듬해 초의 완가도의 활약으로 김훈과 최질이 제거되면서 장현우는 다시 돌아와 호부상서에 임명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심한 매질과 유배 생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얼마 뒤 결국 사망했고 이후 상서후보가로 추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황보유입니다. 고려사 황보유의 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가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니 그가 고려 전기의 유명한 호족 가문이었던 황주황보씨인지 아니면 영천 황보씨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황주황보씨의 세력이 막강했다는 점에서 황보유를 황주황보씨로 보는 시각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의 초기 행적은 드라마 속 묘사와 똑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고려의 7대 왕인 목종 때에 처음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선입한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추전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목종이 병에 걸리자 권신 김치양이 반란을 도모했는데 이를 알아챈 목종이 문신과 무신 각각 한 명을 뽑아 군관을 거느리고 가서 대량원군, 즉 현종을 맞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종은 천초태후에 의해 궁에서 쫓겨나 머리를 깎고 삼닥산의 신열사란 절에서 지내고 있었죠. 목종의 명령에 최충순과 최양 등의 문신들은 황보유가 종묘 사직을 보존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친과 조부 모두 나라에 공을 세웠으니 그도 응당 가업을 이어받아 전심전력할 것이다. 어찌 이 사람을 보내지 않겠는가? 라고 의논한 뒤 문신으로는 황보유를, 무신으로는 낭장 문현을 청구했고 그리하여 황보유는 문현과 함께 현종을 데려오기 위해 신열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황보유가 신열사에 도착하자 그곳의 승려들이 그를 간신일당이 보낸 자라고 의심하여 현종을 숨긴 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보유가 그들에게 현종을 맞아 왕으로 옹립하려는 뜻을 자세히 설명하니 그제서야 현종을 데리고 개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5,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쳐들어와 정변을 일으켰고 현종은 강조에 의해 고려의 8대 왕으로 옹립되게 되죠. 이후 황보유도 장현우와 마찬가지로 제2차 요일전쟁이 발발하자 판관으로서 통주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선 통주전투에서의 패전 이후 장현우와 함께 개경에 돌아간 뒤 현종의 몽진길에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록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이후 황보유는 장현우와 함께 현종의 지방제도 개혁에 앞장섰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중추원의 일직원으로 임명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1014년 11월 장현우와 함께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아 관리들의 녹봉에 충당하자고 건의했다가 얼마 뒤 이에 불만을 품은 김문 최질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황보유에는 장현우와 함께 그들에게 붙잡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은 뒤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되죠. 하지만 이듬해 초에 김문과 최질이 제거되자 황보유는 다시 현종의 부름을 받아 급사중으로 기용되었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전임되어 어사대부에 임명되게 되죠. 또한 그는 강감찬의 건의로 시작된 개경의 나성 건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황보유는 이후 고려의 9대 왕인 덕종, 제위 초기의 완가도를 필두로 한 대거란 강경파들과 대립하게 되는데요. 당시 강경파들이 요나라와의 교류를 끊고 요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압록강변의 보주성을 탈환하자고 주장하자 황보유를 필두로 한 온건파들은 우호 관계를 지속하면서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강경파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덕종은 강경파들의 주장을 채택하여 요나라와의 교류는 중단하게 되지만 요나라의 연호는 계속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강경파들의 출병 요구는 온건파들의 주장을 채택하여 거부했다고 하죠. 이후 황보유는 고려의 10대 왕인 정종의 제위 초기의 문화실황으로 전임된 뒤 1042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처럼 장현우와 황보유는 문신 관료로서 당시 현종이 시행한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들인데요. 드라마에선 아마 2차 요일전쟁이 끝난 직후 현종이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할 때 본격적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김문 최질을 필두로 한 무신 세력들과의 갈등이 어떻게 묘사되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 방영된 고려거란 전쟁 24화에서 드디어 김문과 최질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란을 일으킨 김문과 최질을 제거한 완가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려사 완가도 열전에 따르면 그의 본래 이름은 이자림으로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이자림이지만 중간에 이가도로 개명한 뒤 마지막엔 왕씨성을 하사받아 완가도란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선 편의상 완가도로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완가도가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때는 고려의 6대 왕인 성종 제2 시기인데요. 완가도는 995년 9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서경 장서기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서기는 칠품의 지방 관직이며 주로 문장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완가도는 이후 기록에 보이지 않다가 8대 왕인 현종의 제위 시기인 1014년 말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1014년 11월 장현우와 황보유가 현종의 허락을 받아 고려의 중앙군인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은 뒤 문신 관료들의 녹봉에 충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상장군 김문과 최질 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완가도는 동북면의 화주방어사로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서 마침 개경에 돌아와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정권을 잡은 무신들에 의해 정치가 중구난방이 되어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지자 이에 격분한 그는 어느 날 몰래 김맹이란 자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께서 어찌해 한나라 고조가 운몽을 순유한다고 하고서 한신을 체포했던 이를 본받지 않는가. 그의 말을 간단히 풀이하자면 김문과 최질이 장악하고 있는 개경에서 그들을 처리하긴 어려우니 다른 곳으로 그들을 유인하여 죽여버리란 겁니다. 그러자 그 뜻을 알아챈 김맹은 이 말을 은밀히 현종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현종은 완가도를 급히 권서경유 수판관으로 임명한 뒤 먼저 가서 모든 준비를 해놓도록 명하였죠. 기록에 따르면 완가도가 서경 장서기로 있었을 당시 서경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즉 현종은 서경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던 완가도를 통해 서경에서 김문과 최질을 제거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015년 3월이 되자 현종과 완가도는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사 완가도 열전에 따르면 이때 현종은 서경에 행차한 뒤 서경의 장락궁에서 김문과 최질을 포함한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 도중에 김문과 최질이 거하게 취하자 바로 그 순간 완가도가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군사들을 동원하여 김문과 최질 등 18명의 무신들을 죽여버렸죠. 또한 이때 최구라는 문신도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병군왕중직에 있으면서 현종을 호종했으나 성품이 거칠고 천박해 최질과 교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김문과 최질이 완가도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무신들의 천하는 고작 반년도 안 돼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큰 공을 세운 완가도는 이후 이자림에서 이가도로 개명하였으며 1021년엔 상서호승을, 다음 해인 1022년에는 동지중추사를 거쳐 1023년에 호부상서로 임명되는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에 치성공신의 칭호를 받았다고 하며 1027년에는 고려의 최고 권력기관인 중서문화정의 서열 3위인 참지정사에 임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속 승진하며 탄탄대로를 걸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딸을 현종에게 시집 보내면서 현종의 장인이 되게 되는데요. 그의 딸인 원질기리 왕씨가 정확히 언제 현종의 부인이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완가도는 상서자봉야 이응보와 어사대부 황보위, 상서좌승 황주령 등과 함께 개경의 나성축조를 감독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나성축조는 강감찬의 건의로 시작되었으며 이 공사를 위해 장정 23만 8,938명과 기술자 8,450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즉, 수많은 인력과 물자가 투입된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1029년 8월에 드디어 완공되면서 완가도는 나성축조를 성공적으로 마친 공을 인정받아 겸교태위 겸 행위부상서 겸 태자조사 겸 참지정사 겸 상주국 겸 개성연계국백으로 승진하였으며 시급 7,000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충창궐공신의 칭호를 올려받음과 동시에 왕씨성과 개성현의 토지를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완가도는 이후 현종이 사망하고 부대왕인 덕종이 즉위하자 현종에 이어 덕종의 장인까지 되게 되는데요. 그는 덕종의 즉위년인 1031년 8월 덕종에게 왕비를 맞이하도록 청하였으며 그해 10월에 자신의 딸을 덕종에게 시집 보냈는데 이때 덕종의 부인이 된 완가도의 딸이 덕종의 제2비인 경목현비 왕씨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완가도는 문화시랑 동래사 문화평장사로 승진하게 되죠. 완가도는 이후 고려 조정 내에서 대거란 강경파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덕종은 1031년 10월 공부낭중 유교와 낭중 김행공을 요나라에 보내 성종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하는 한편 요나라의 새로운 황제가 된 흥종의 즉위를 축하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완가도가 덕종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거란이 우리나라와 서로 화호를 통하고 예물을 주고받지만은 그들은 우리나라를 병탄할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임금이 죽고 붕하필제가 배반하여 동경을 점거하고 있으니 마땅히 이 시기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압록강의 선교를 헐어버리고 붙잡혀 있는 우리의 사신을 돌려보내도록 청하되 만약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들과 국교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라는 1014년 6월 군사를 보내 압록강의 부교를 만들어 강을 건너게 한 뒤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에 보주성을 축성하여 고려 침략의 전진기지로 활용한 바 있었는데요. 즉, 요나라에서 변란이 일어난 것을 기회 삼아 요나라 측에게 압록강의 부교와 보주성을 철거하고 억류 중인 고려 사신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요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자는 것이죠. 이에 덕종은 완가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표문에 해당 내용을 적은 뒤 요나라 측에 전달토록 했는데요. 하지만 요나라 측은 이러한 고려 측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덕종은 신하들을 불러 후속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때 선울 등 29명이 신하들이 완가도의 의견에 동조하여 덕종에게 이렇게 건의했죠. 저들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니 우호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에는 황보유의 등 39명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며 요나라와의 국교 단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우호관계를 끊는다면 반드시 재난을 끼칠 것이니 우호관계를 지속하면서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자 덕종은 두 의견을 절충하여 사신 파견을 중단하는 한편 요나라의 연호인 태평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일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런데 요나라에 대한 완가도의 강경한 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얼마 뒤 평장사 유소가 거란의 성을 처부수자고 건의하자 덕종은 다시 재상들에게 그 안을 검토하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란의 성은 요나라의 보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소의 이러한 주장에 선울과 황보유의 황주량, 최재한, 최충, 김충찬 등은 모두 출병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가도는 이단이란 인물과 함께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며 강경하게 출병을 청하였다고 하죠. 하지만 덕종은 관청에 명을 내려 태묘에서 점을 쳐보게 한 뒤 결국 출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점괘가 좋지 않게 나왔었나 봅니다. 아무튼 완가도는 이에 실망하였는지 얼마 뒤 사직을 요청한 후 자신의 고향인 청주로 돌아갔으며 1034년에 결국 눈을 감게 되는데요. 이에 덕종은 완가도의 장례 비용을 지원해 주었으며 그에게 영숙이란 시호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완가도는 최고의 명예직인 중서령으로 추중된 뒤 현종의 묘정에 배양되었습니다.